한때 정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디저트가 있었죠. 바로 두쫀쿠, 두바리 쫀득 쿠키 말이에요. 이 달콤한 유행이 대체 어떻게 시작해서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졌는지 오늘 그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그 추운 겨울에 끝도 없이 늘어선 줄 직접 보셨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피드를 도배했던 그 인증샷들 다들 기억나시죠? 네. 근데요, 과연 그 현상 너머에 있는 진짜 이야기는 뭘까요?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유행에는 시작이 있는 법이죠. 이 독특한 쿠키는 대체 어디서 또 어떻게 태어난 걸까요? 자, 첫 번째 챕터, 그 기원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사실 이 두쫀쿠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완전 새로운 발명품은 아니었어요. 이게 재밌는 게 바로 직전에 유행했던 두 가지 디저트를 아주 영리하게 합친 거였거든요. 2024년에 데이트 쳤던 두바이 초콜릿 아시죠? 그 바삭한 속이랑 그다음에 또 유행했던 쫀득 쿠키의 그 떡 같은 식감, 이 두 개를 딱 결합한 말하자면 일종의 하이브리드 디저트였던 거죠. 이걸 만든 몬트쿠키의 이훈민 대표조차도요. 와, 이런 폭발적인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요. 원래는 그냥 단골 손님들 좋아하시겠지? 하고 만든 메뉴였는데 이게 푸드 인플루언서들 눈에 딱 띄면서 걷잡을 수 없이 전국적인 현상이 돼버린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인기가 치솟으니까 다들 궁금해했죠? 아니, 이 대박 아이템을 왜 특허나 상표 등록 같은 걸로 보호하지 않지? 하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명확하고 또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요, 바로 이름 자체에 숨어 있었어요. 자, 보세요. 두바이, 이건 도시 이름, 지리적인 명칭이잖아요. 그리고 쫀득, 이건 그냥 식감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형용사고요. 마지막으로 쿠키는 상품 종류를 말하는 그냥 보통 명사죠. 법적으로는요, 이렇게 누구나 쓰는 보통 명사들을 그냥 조합한 것만으로는 독점적인 권리, 그러니까 상표권을 인정받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자, 이제 이야기는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쿠키가 어떻게 한 동네의 작은 가게 메뉴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인 신드롬으로 번져 나갔는지 그야말로 바이럴 대폭발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 확산 속도가 정말 번개 같았어요. 출시 초반에는 진짜 아는 사람만 알던 디저트였는데 인플루언서들 리뷰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딱 한 달 만에 그 추운 영하의 날씨에도 수백 명이 줄을 서는 그런 아이템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K-팝 스타들의 SNS에 딱 등장하면서 순식간에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바로 이 숫자, 300. 이게 당시 열기가 어땠는지를 딱 보여줍니다. 한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그 첫날에만 무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쿠키 하나 사겠다고 오픈런을 한 거예요. 정말 광풍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 아니겠어요? 세 번째 장에서는요, 이 뜨거운 열풍이 만들어낸 좀 혼란스럽고 또 때로는 모순적인 결과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이 쿠키 열풍이 아주 뜻밖의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혈액 수급이 정말 비상이었던 울산 지역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헌혈을 하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으로 이 인기 절정의 두쫀쿠를 드리자 결과는요, 대성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쿠키 받으려고 헌혈하러 막 몰려든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효과는 딱 하루짜리였습니다. 준비했던 쿠키 300개가 다 떨어지자마자 혼혈하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도 뚝 끊겼고요. 혈액 재고는 다시 위험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유행이라는 게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보여주는 좀 씁쓸한 예였죠. 한편 국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두쫀쿠는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의 고향인 두바이에 역수출되기도 하고요. 일본에서는 두바이 모찌 쿠키라는 이름으로 또 인기를 끌었대요. 전 세계 유튜버들은 이걸 직접 만들어보는 영상을 올리면서 K-디저트의 위상을 널리 알렸습니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원조가 대박나니까 이걸 본 유사품들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는데 품질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소비자분은 후기에 정체불명의 내용물이 들어있어서 식겁했다, 이렇게 남기기도 했고요. 위생 상태 엉망인 곳,
아예 허가도 안 받고 파는 곳들이 속출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식약처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 무허가로 판매한 곳이 7곳, 위생이 불량했던 곳도 7곳, 그 외 위반 사항까지 합쳐서 총 19건이나 되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냈죠. 열풍이 낳은 아주 어두른 단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소동을 결국 잠재운 보이지 않는 힘, 바로 트렌드 제조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길게 늘어섰던 줄은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요. 가게마다 팔리지 않은 쿠키가 쌓여서 할인 판매를 하기 시작했죠. 아, 유행이 끝났구나 하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이 둘쫑쿠의 흥망성쇠를 쭉 지켜보면서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짧고 굵게 왔다 가는 유행 속에서 진짜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 돈은 다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하는 거죠. 한 경제 유튜버가 이걸 아주 날카롭게 분석했는데 이게 일종의 반복되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자, 첫째, 누군가 유행할 만한 아이템을 딱 찾아냅니다. 둘째, 인플루언서들이 이걸 콘텐츠로 만들면서 버즈를 일으키죠. 이건 그들에겐 사업 비용이에요. 셋째, 막 과대 광고가 붙으면서 수요가 폭발하고 가격이 막 올라가요. 넷째, 결국 그 부풀려진 가격을 내는 건 일반 대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행이 끝나면 이 시스템은 또 다음 타겟을 찾아 떠나는 거죠. 이 분석의 핵심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진짜 호구는 세후 월급으로 30만 원짜리 쿠키를 사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플루언서한테 이 유행 아이템을 사는 건 세금 내기 전에 사업 비용 처리, 그러니까 일종의 투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은요. 세금 다 떼고 남은 내 진짜 월급으로 그 비싼 값을 다 치르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돈 쓰는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행동이라는 겁니다. 네, 두쫀쿠의 시대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유행을 만들고 소비하게 했던 이 거대한 트렌드 제조기, 이 시스템은 그대로 남아서 지금도 다음 아이템을 찾고 있겠죠?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다음에 내놓을 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